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저에게 있어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대학교 공연 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와이프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이후 2년간 쫓아다니 끝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대학교 때 취미로 음악을 했지만 음악에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3학년이 되자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해서 지금은 중견기업의 사무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경영과를 전공하기는 했으나 외향적인 성격에 따라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부터 와이프는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시쯤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늦어져 20분 정도 늦게 연락을 하면 20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때는 그런 게 다 와이프의 질투라고 생각을 했고, 저보다 인기도 많은 와이프가 질투를 한다는 게 마냥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와이프는 맛있게 밥을 먹고 후식을 먹으며 저희 부모님께 친근하게 말도 잘하고 부모님도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부모님께 저희 신랑 집에 저 말고 여자 데리고 온 적 있어요? 하며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기억이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얘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까진 인기가 많아서 여자애들도 자주 데리고 놀러 왔었지. 아, 정말요? 자주 그랬나 보네요. 자주라기보단 여기 밑에 집 살던 걔랑 늘 붙어 다녔지. 저는 어렸을 때 일이고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보니 별일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집으로 와이프를 데려다 주러 가는 내내 그 애랑은 친했는지 좋아했었는지 그런 걸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잘 달래서 집으로 보냈고,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매일 집에서 만나니까 그런 건지 조금은 와이프가 절 믿어주는 듯 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저희 부부에게 문제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손님의 연령이 다양합니다. 차가 필요한 노부부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딸이나 아들에게 부모님이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고객님의 대상이 다양한데, 제가 몇 번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와이프가 노발대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누구랑 통화하고 온 거야? 나? 이번에 차 계약하실 고객님이랑 통화했지. 여자? 여자는 여자인데 나이도 많고 이모뻘이야. 거짓말. 목소리가 젊던데? 목소리만 그렇고 실제로는 이모님이랑 다를 게 없어. 와이프는 그날 하루 종일 뿔이나 있더니 결국 제가 상담을 하는 곳에 따라와서 멀리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와이프에게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와이프가 멀리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한 번은 저희 회식 자리에도 갑자기 불쑥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점의 대표님께서 같이 먹자고 하셔서 합석처럼 밥을 먹기는 했지만 분위기가 엄청 이상했고, 그렇게 한 번 나타난 와이프는 저희 회식 자리에 자주 나타났어요. 제가 위치를 말해주지 않아도 와이프는 어플로 제 위치를 추적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회식 자리에 왔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조금은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술을 많이 마신 여자 영업사원이 저희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나이도 30이 넘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마 같은 여자인 저희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 같은 걸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는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나쁜 건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 직원에게 들고 있던 맥주를 촥 하고 뿌리고 저에게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때리고 저더러 그동안 회사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듣게 하냐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술도 덜 깨서 어버버버 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사과를 하라며 와이프를 잡았지만 와이프는 제 반대쪽 뺨을 다시 때리더니 그만 좀 실실 흘리고 다니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 여직원에게 미처 사과할 틈도 없이 와이프를 따라갔어요. 왜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니. 그냥 직장 동료야. 근데 그 여자가 당신 이야기를 왜 나한테 물어? 결혼까지 생각하던 남자랑 헤어졌으니 당신한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했겠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가? 그 여자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 했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마치 그게 정말인 줄 알겠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회사 동료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되물었을 정도니까요. 물꼬를 튼 와이프는 점점 대담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는데 제가 어디를 가나 따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회사까지 그만뒀더군요. 당연히 매일 와이프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 계약도 진행이 안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잘리게 된 거죠. 영업사원들은 사대 보험이 안 들어가다 보니 퇴직금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한순간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이프는 제 곁에 붙어서 있기만 할 뿐 보험료가 밀리거나 공과금이 밀리고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도 아무 생각이 없더군요. 와이프가 집에서 쉬려면 적어도 저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와이프가 갑갑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일을 구하러 다녀도 알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이틀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하고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와이프는 그날 펑펑 울면서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도 이랬다고 하면서요. 와이프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오면서 많이 결핍된 상태로 커왔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상처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와이프와 다시 함께 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딜 가나 쫓아오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와이프가 제 머리 옆쪽에 쪼그려 앉아서 제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화들짝 놀란 제가 안 자고 뭐하냐고 물으니 제가 어디 갈까봐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이프를 더는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그저 무섭다는 생각만 들고 있었어요.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며칠 뒤 저는 본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대리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3주쯤 출근을 했을 때였는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예전에 차를 구매했던 사람이 매장 뒤편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저는 나갔고요. 당시 손님께 드리려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태워서 매장 뒤편으로 가니 아무도 없었고 날카로운 느낌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제 팔에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들고 있는 와이프가 보였습니다. 커터칼에 옆구리를 찔려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제 고함 소리에 매장 뒤편으로 나온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와이프는 경찰서로 저는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하니 겁이 나서 저를 위협하려다 실수로 그랬다고는 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와이프는 제 뒤에서 웃으면서 칼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이프는 깜빵에서 혼자 썩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제가 아닌 다음에 만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요. 마지막으로 면회 때 본 와이프는 눈에 불을 켜고는 저랑 만나는 년이랑 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깜빵이 아니라 병원에 보냈어야 하나 생각도 들고 제가 정말 우상처럼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까지 변하는 걸 곁에서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글을 쓰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가 출소를 할 때쯤이면 저를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말할 것 같으면 왕의 귀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점점 승진하여 왕이 되는 과정을 밟는 그런 삶이죠. 좋기 천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경험들과 자산들이 제 머릿속과 금고에 산을 쌓았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처음으로 기억하는 장소가 고아원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출신에 대한 기억도 없었어요. 고아 원장님께서 제게 말하기를 비 오는 날에 네 부모님은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 봉지에 너를 담아 고아원에 버려두고 갔단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저는 얼어 죽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원망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을 어떻게 원망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에 저를 버렸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당연스럽게 학교에서도 고아 취급을 받으며 왕따를 당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은따하듯이 피해 다니시더군요. 저는 용서합니다. 이들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저처럼 부모도 없고 돈도 뒷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말솜씨도 없는 논팽이는 차별받아 마땅하겠죠. 제가 그 사람들이라도 심하게 괴롭혔을 겁니다. 뭐 그게 인생의 이치 같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가 저를 따시켰습니다. 고아 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전부 절 싫어했어요. 오죽했으면 동창내 학부모가 저를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며 아우성도 치던 때도 있었겠어요. 그렇게 은따 인생을 거쳐 고등학교를 나오자마자 제 노가다 인생이 시작됐죠. 머리 쓰기를 싫어하는 저는 무식하게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하루에 뼈 빠지게 일해야 10만원 남짓하게 벌고 투잡 뛰면서 벽돌도 날라보며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제 인생에는 진전이 없었죠. 단칸방 하나 사는데 독립자금을 전부 써버린 저는 처량한 오리 신세였습니다. 밥을 아껴 먹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보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방을 대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나만의 집인데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저는 술 대신 생수를 시원하게 들이켰죠. 참 못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고민도 많고 눈물도 많이 쌓아뒀는데 그걸 풀어줄 임자조차 없네요. 참 저 같은 게 무슨 결혼 타령을 합니까? 몇십 년을 빠듯하게 모아야 노후 계획이 세워지는데. 거리를 나가고 찬바람을 맞으며 속이 풀릴 때까지 뛰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풀리더라고요. 참 20년 평생 쌓인 감정인데 아마도 평생 풀지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무언가를 하며 웃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차게 뛰어가다가 배고파서 8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으려 편의점에 들렀죠. 계산대에서 알바원이 라면을 계산해주자
가만히 있기 뭐해 주변을 둘러보다 로또를 발견했죠. 지갑을 보니 2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고 저는 미친 척 편의점 알바생한테 살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이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엔 그러고 싶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 처지에 말이죠. 겨우 마련한 고시원으로 돌아가고 나서 로또 당첨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 꽝, 두 번째 장 5,000원, 세 번째 장 꽝, 네 번째 장 꽝, 다섯 번째 장 꽝, 여섯 번째 장 꽝, 일곱 번째 장 꽝, 여덟 번째 장 5,000원, 아홉 번째 장 5,000원, 열 번째 장. 어머나, 세상에 그때 난생 처음으로 누운 사람이 껑충 뛰어오르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세상에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자리를 빙빙 돌았어요. 제발 꿈이 아니길, 제발 꿈이 아니기를 이러면서 돌아다니자 갑자기 미친 듯이 숨이 가빠져 오는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흥분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온갖 잡기들을 부시고 벽에 몸을 비비는 등 이상 행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십 분 지나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다니, 그것도 1등. 입이 하늘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고시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까지 고래고래 한번 질러보았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15억이라니. 최하급 인생을 살았던 제가 로또로 당첨되다니.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의 표본 아닌가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그날 밤도 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동산이며 집이며 차며 다 알아봤죠. 먼저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좋은 샴푸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빡빡한 걸레로 씻었던 몸이 갑자기 좋은 걸 먹어 그런가 비듬이나 각질이며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1시간 씻고 나온 제 몸은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나도 향기롭더군요. 세수도 좋은 비누로 하고 양치질도 끝내자 이제 쇼핑을 나서보았죠. 먼저 옷가게에 들른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포장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더라고요. 이때 사람들의 이런 눈길을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꿈만 같았어요. 앞으로 이런 날만 살면 된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어깨가 들썩여졌습니다. 옷가게에서 나온 저는 그 다음으로 구두 한 켤레를 샀고 이발소에 들어가서 몇 달간 안 자른 칙칙한 머리를 다듬었고 요즘 유행하는 최신식 머리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몸에 기생충 같은 비듬도 사라졌겠다. 저는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나, 이 얼마나 잘생긴 미남인가. 저도 모르게 저 자신한테 반할 것 같더라고요. 미쳤어요. 정말이지 미쳤어요. 그 다음 핸드폰 가게에 들러 낡고 반쯤 망가진 폰은 버리고 새롭고 비싼 폰으로 2개나 장만했습니다. 휴대폰을 톡톡 눌러보니까 삑삑 소리가 나더군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니 만족스럽다 못해 좋아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장만하자 벌써 시간이 오후가 됐죠. 저는 익숙치 않은 발걸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먹고 싶은 걸 닥치는 대로 시켰어요. 한 끼에 총 40만 원 쓴 것 같아요. 먹기 싫은 건 마음껏 편식하고 맛없는 음식은 혀가 편한 대로 바닥에 뱉어버렸죠. 그러자 음식이 참 많이 남더군요. 하지만 아쉬울 게 없었죠. 저 너머 아직 먹지 못한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여기서 배를 채워버리면 아쉬워 죽어버릴 것 같았죠. 계산을 마친 후 음식들을 뒤로 한 채로 저는 야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닭꼬치도 먹고 스파게티도 몇 입 먹어보고 심지어 평소엔 비싸서 쳐다도 못 봤던 간장게장도 사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맛이 좀 비려서 2입 먹고 버렸지만요. 야시장이 끝나갈 무렵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 치맥치맥 거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기름진 치킨 맛을 상상하니 벌써 입안에서 군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가 해서 봤더니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지 뭐예요.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더군요. 예전부터 왕따에 일조한 애인데 저에겐 별로 좋은 추억이 못 되었거든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그놈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요 땡땡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 한번 와야지. 또 돈 자랑하려나 보다 하고 끊으려 했지만 생각이 바뀌어 수락했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제 새로 장만한 검은색 삐까뻔쩍한 차를 탔습니다. 운전이라고는 면허를 딸 때 말곤 해본 적이 없었지만 뭐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었죠. 약속 장소인 고깃가게에 도착하자 동창생들의 차들이 줄지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직진해서 차의 옆구리를 박아버렸습니다. 뭐 한두 번 아니고 원 없이요. 그간 절 괴롭히고 무시했던 내 학창시절을 피눈물 나게 했던 놈에게 이렇게라도 복수하고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괴롭힘 놈보다 괴롭힘 당한 제가 한이 너무 맺혀서 더 나은 길로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차 이게 얼만 줄 알고. 아이고 이 새끼야. 이놈이 언제 한번 일을 낼 줄 알았다니까. 반응은 예상대로라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즐기며 가만히 서 있자 동창들도 하나둘 제 포스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지 입을 다물기 시작하더군요. 한 1억이면 되냐? 라는 말과 함께 저는 지갑에서 1000만원권 수표를 던져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그 자리에서 제 등을 보면서 다들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나 봐요. 참 희한하죠? 그 몇 년간을 정말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었는데 딱 이 순간으로 모든 게 시원하게 날아가 버린 느낌. 그렇게 제 한을 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포기하고 살고 있던 결혼도 생각하면서 절 도와주셨던 고아원의 기부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라서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이 돼도 누구 하나 그 돈 갖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네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일까요? 여기까지 인생 역전한 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세상에 복수한 것 같아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던 와이프와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니 조급해진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자리였고 첫인상이 시원시원하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와이프는 평균보다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키가 작아서 귀여운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와이프에게 반해서 반년간 쫓아다니 끝에 저희는 1년간의 짧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와이프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부지런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해서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도 좋아하셨고요. 부지런하다는 게 집안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쉬는 날에도 십자수나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쪼개서 사는 게 부지런하다는 말이에요. 집안일은 저도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결혼 후 생활에 큰 트러블 없이 평범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였어요. 당시 와이프 나이가 35이었으니 친구도 나이가 같았을 겁니다. 와이프가 워낙 좋아하는 친구이다 보니 저도 종종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와이프는 늘 기가 죽어서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잘 놀고 왔지.
근데 표정이 왜 안 좋아? 아니, 걔가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명품백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도 하나 살까 싶어서. 결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주고받고 한다고 하길래 선물을 하려 했었는데 와이프가 그 돈 아껴서 혼수를 하자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었어요. 나이가 30이 넘도록 변변찮은 명품백 하나가 없다는 사실에 와이프가 기주고 온 게 너무 속상해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가서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샤넬백과 지갑을 사서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쓴 건 맞지만 원래 부모님께서 와이프에게 필요한 거 사주라고 줬던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쓰고 모아뒀었거든요.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선물을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좋아하길래 다음번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꼭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와이프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장에 다녀오겠다며 그 친구와 함께 다녀왔고 그날은 술을 많이 먹었다며 저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주소를 알려준 술집으로 갔더니 이미 두 여자는 거의 만취 상태더라고요. 형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그럼요. 잘 지냈죠. 결혼이 좋긴 하네요. 이렇게 데리러 오기도 하고. 아, 네. 결혼 좋죠.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나도 내 남자친구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잠시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니 부럽다는 둥. 근데 걔가 왜 좋냐는 둥. 저의 와이프가 본인보다 먼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결혼을 해도 임신이나 해서 결혼을 할 줄 알았대요. 애가 너무 맹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기도 했지만 이미 인사불성인 사람이라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왔고 저희는 함께 나갔어요. 형부 조심히 가세요. 아 그리고 형부도 차 좀 바꿔요. 요즘 누가 국산차 타고 다녀. 그 남자는 BMW를 타고 왔더군요. 사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친구분도 별로고 남자친구도 별로였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왜 그런 친구를 곁에 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리고 나서 점점 살에 대한 강박이 생겨서 다이어트 약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본인이 뚱뚱하다며 놀리기도 했고 친구가 와이프에게 뚱뚱해서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서 그건 아니라고 뭐라고 했더니 와이프는 그 기가 죽었고 저도 와이프가 몰래 지어온 다이어트 약을 다 버리고 헬스장 PT를 신청해줬습니다. 운동이 힘든지 와이프는 늘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는 와이프가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울토마토며 닭가슴살 같은 다이어트식을 준비해줬어요. 그런 저희의 노력 때문인지 와이프는 2달 사이에 10kg가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나서부터 와이프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살을 빼고 나니 체력이 더 좋아지기라도 한 건지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 남자요. 저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와이프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쩐지 그 친구가 살이 좀 쪄 있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듣긴 했지만 사람마다 다를 테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뒤풀이를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임신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자득이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 친구는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더라고요. 아우 미안해요. 지난번에 우리 와이프한테 본인보다 늦게 임신해서 결혼할 것 같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뭐요? 내가 언제요? 지난번에 데리러 갔을 때요. 무튼 결혼 축하해요. 와이프는 옆에서 절 뜯어 말렸지만 저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갑자기 와이프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형부, 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던 거 제가 구해준 거 모르죠? 알면 이렇게 못하지. 제 와이프가 왕따를 당했건 그걸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어이없잖아요. 기어오르길 어딜 기어올라요? 아, 그래서 제 와이프 명품 가방 없다고 무시했습니까?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악한지. 제 와이프가 당신 병풍이에요? 뭘 그렇게 맨날 비교하고 무시해요? 듣자니 웃기네. 당신 말대로 왕따였던 친구 구해줬더니 당신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배 아파요? 그리고 당신 내 와이프한테 말 좀 가려서 해요. 같이 쓰는 노트북에 웬 욕을 그렇게 하는지. 난 왕따 당했다는 것도 당신이 주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와이프는 그만 가자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려 했는데 곁에 있던 다른 친구가 풋 하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민이 얘 결혼 잘했네. 신랑 눈썰미 대박이다. 그때 쟤가 주도한 거 맞아. 그 순간 당사자는 야! 하며 말리기 급급했고 저랑 와이프는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 친구는 술이 취하기라도 한 건지 막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처음에 지민이 전화 오고 나서 쟤네 집 잘 사는 거 부럽다면서 막 애들한테 쿠사리 주고 다녔잖아. 그러다가 쟤 혼자 있으니까 뒤늦게 가서 친한 척 착한 척해서 애들이 너 얼마나 이상하게 본 줄 알아? 네가 쟤 챙긴다고 쟤가 너랑 같은 급인 줄 알아? 너 진짜 웃겼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제 와이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물을 그 신부의 얼굴에 뿌려버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너 정말 구려.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와이프의 뒤를 걸으며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학간 첫날 애들이 다 친하게 인사를 해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들 본인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2주째부터는 그 친구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고 그 친구가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친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본인한테 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고 그 친구가 본인을 무시하거나 밑으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기는 했었는데 20년도 더 된 일이다 보니 나중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신해서 결혼할 것 같다는 망언을 20살 초반에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분이 풀리지가 않았고 저는 와이프에게 그 친구한테 축의금까지 받은 만큼 줬으니 이제 깔끔하게 연을 끊길 바랬습니다. 와이프도 이번에 뒤에서도 그 친구가 말을 막하게 다닌 걸 듣고 나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저희 부부도 100일 조금 넘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와이프를 질투해서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지켜왔었는데 와이프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는 모습에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고. 사실 결혼도 그래서 급하게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그 남자랑도 이혼을 했대요. 카푸어 족이라서 월에 할부금만 내다가 결국 금전적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고 이혼을 했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바르게 살아보겠다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와이프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잊고 지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와이프가 한층 더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여튼 못되게 굴더니 벌 받은 것 같다. 솔직히 속은 시원하더군요. 요즘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들 반성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는 정말 생활력 하나는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부모님께 부담드리기 싫다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 대학교 졸업 이후로 알바를 하면서 취업까지 성공한 누가 봐도 똑 부러지는 사람이고, 최근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과 퇴근 후 취미 생활로 미술이나 운동을 하고 집에서 가사일까지 책임지는 슈퍼우먼이요. 저희는 사회에서 만나서 연애도 몇 년 하고 결혼을 하는데, 둘 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현대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매달 50에서 100만 원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기도 했고 아직 제 차량 할부금까지 남은 상황에서 결혼 비용이나 집안의 혼수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 등등 대출을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 매월 생활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새벽에 세차 부업을 하면서 근근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둘이서 연애를 할 때에도 싸운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후 돈에 쫓겨 예민할 때도 있지만 그때 잠시뿐이고 지나면 다시 금방 괜찮아졌어요. 주말에 함께 간장 계란밥을 먹으며 예능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렇게 소박하고 항상 미안한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런 와이프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퇴근길에 고기를 사오기도 하고 며칠씩 신이 나 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있다가 기분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 달은 그렇게 기복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와이프가 자는 틈에 휴대폰을 봤는데 별달리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톡들을 보고 휴대폰을 내려두려고 하는데 사람이 1,500명이나 있는 카톡방에서 알림이 울렸고 그 순간 와이프가 눈을 번쩍 떴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을 보고 와이프는 왜 남의 휴대폰을 보냐고 의붓증이냐며 소리쳤지만 잠기가 어두운 와이프가 카톡 소리 한 번에 깬 게 의아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조용한데 큰 소리가 나는 게 싫다고 1년 내내 휴대폰을 무음 설정해두는 사람이거든요. 1,500명이나 있는 카톡방이니 바람은 아니겠지만 그 정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당신 휴대폰 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 어제 내 휴대폰 봤어? 사실 보긴 봤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한참을 뜨름을 들이던 와이프는 저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이는 화면은 주식 어플이었어요. 제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하지만 와이프도 주식을 하는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주식해? 얼마 전에 시작했어. 돈이 어디서 나서? 퇴직금 조금 당겨받았어. 그보다 이것 봐. 와이프가 보여준 화면은 와이프가 넣어둔 500만 원 이외의 수익률이 80%가 찍혀 있었어요. 제가 주식을 아무리 모른다곤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난 것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주식을 하는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기보다는 눈앞의 수익에 더 눈이 가서 놀라 있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카카오톡에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가입비를 얼마 내면 정보를 주는데 주식을 사는 시점, 파는 시점까지 다 알려줘서 그냥 넣어두고 기다리면 돈이 생긴다고요. 혹하긴 했지만 저는 담이 크지 않아서 와이프에게 그 돈으로만 하고 더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와이프는 이 돈으로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주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몇 달이 지나도 저희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와이프가 날로 안색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만 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퇴근길에 몸살약을 사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와이프의 컨디션 난조로 집 분위기가 안 좋던 그때 와이프의 휴대폰으로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고 제가 받으려 하니 와이프가 본인이 나중에 걸겠다며 전화를 끊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이 좀 바꿔라. 지영이 지금 컨디션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다. 됐다. 그렇게 찝찝하게 끊긴 전화는 며칠 뒤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보다 재수 씨는 왜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왜 안 돼? 아침에도 나랑 연락했는데. 그보다 너 니네 와이프 주식하는 거 알고 있냐? 응, 좀 하는 것 같더라. 근데 그건 왜? 좋은 정보라고 사람들 모아서 주식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 다 적자 나서 난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와이프가 뭘 안다고 추천을 해? 모르겠다. 나도 지금 와이프 몰래 넣었는데 마이너스 60%야.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은 왜 한 거야? 이거 모르는 거라 다 같이 하면 좋잖아. 당신이 추천해준 거 그거 지금 난리라면서. 오를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당신 휴대폰 줘봐. 다시 본 와이프의 휴대폰을 보고 놀란 건 마이너스 70%라고 찍힌 숫자가 아니라 처음 500만 원이었던 돈이 1억이 되어 있고 어플 안에서도 무슨 신용거래가 있는 건지 이상한 표시가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투자를 한 기업은 흔히들 말하는 동전 주식인데 일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돈이 잘 오르고 잘 내리는데 재수가 없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거라고 하더군요. 보는 순간 그냥 막막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와이프는 계속 오를 거라며 주식을 팔 생각도 없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게 몇 년 동안 적자 회사라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와이프 말만 믿고 저희 가족들이 거기 넣어둔 돈이 억 단위입니다. 와이프는 저더러 모르면 빠지라고 하고 계속 그 1,500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응원을 얻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어찌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서 잘못을 빌었고 친형이랑은 아직 연락은 하고 있지만 형수님이 아시는 순간 저희 형제는 예전처럼 지내진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와이프는 지금 값이 많이 내렸으니 지금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둬야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말만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몇 주간 피말리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미 매달 적자인데 1억 원의 이자까지 낼 생각을 하니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2-3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나마 맞벌이라도 와이프가 돌연 퇴사를 했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다시 원금을 회복해보겠다고요. 전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와이프는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대출도 여의치 않자 결국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카페에서 잠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가서 금을 훔쳤대요. 그리고 훔친 금은 다른 동네에서 팔았고요. 결국 와이프는 덜미가 잡혔고 저는 그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합의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중독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와이프는 감옥에 들어갔고 저에게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주식을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회사에서 매달 배당해주는 주식이 있었고 이번 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였어요. 제 노후라고 생각하며 아껴왔던 건데 빚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주식을 모두 팔았고 그걸로 돈을 정산하니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와이프와 다른 길을 걷겠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징역을 다 살고 나온 뒤에는 주식이나 도박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의 삶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니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여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3년 정도를 만난 후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성격도 비슷하고 집안 사정도 잘 맞던 탓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3년을 만나면서 저희 집에 많이 오갔기 때문에 이미 사이가 되어 있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희의 결혼식은 진행이 빨리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반쪽이 정말 이런 사람인가.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같이 살 생각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서 분위기도 낼 겸 교회로 놀러를 갔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폰을 두고 간 남자친구. 장난기가 발동해서 남자친구 핸드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고 무심결에 그 전화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말에 상대방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잘못 온 전화인가 싶지만 이상한 느낌에 계속해서 여보세요를 외쳤습니다. 그때서야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전화는 금세 끊겼고 정말 희미하고 작은 목소리지만 왠지 여자 목소리 같아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잘못 온 전화일 수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혹시나라 해도 너무나도 바쁜 결혼 준비, 크게 신경 쓸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저희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전, 2일 전, 그리고 정말 떨리는 하루 전이 되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준비한 결혼식이어서 그런지 지치면서도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드디어 남자친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도 있는 두근두근한 신혼여행도 막막 기대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며칠 뒤 결혼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하루 전날 아침부터 예약된 스케줄이 있었던 탓에 많이 바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샵에 가서 드레스도 맞춰보고 하고 있는데 저에게 뭔가가 도착했다는 말이 왔어요. 퀵으로 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퀵으로 뭔가를 받으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놀랐는데 황당했던 건 퀵으로 온 택배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라고 적힌 종이. 어리석은 여자?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잘못 보냈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편지를 신경 쓰고 있을 즈음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는 상대방. 아, 잘 안녕하신가 봐요. 제가 보낸 서프라이즈는 잘 받으셨어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적힌 쪽지는 바로 지난번에 잘못 전화를 건 줄 알았던 여자가 보낸 것이었어요. 희미하게 들었지만 너무나도 똑같은 목소리,
저를 계속해서 비웃는 여자. 뭔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장난치시는 거예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신 거죠? 계속 이런 짓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리는 여자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신고? 누가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고 앉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진짜 어리석고 웃긴 여자야. 불쌍하네 참. 불쌍? 제가 왜 불쌍하고 계속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화도 나지만 대체 뭘 생각하고 제게 이러는 건가 싶어서 여자에게 계속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그쪽이 저를 누군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정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 물어볼게요. 제가 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여자예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요. 이유라도 알죠? 여자에게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제 정신을 앗아가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남자, 저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결혼식 못 올리겠다고 계속 그래서 결국 내년으로 결혼식 미루고 살고 있다가 뭐 출장? 출장 간다 하더니만 연락도 잘 안 되고 수상해서 캐보니 당신하고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화나는데 나도 저 남자랑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죠. 저 남자한테 당한 여자 많아요. 이렇게 당신의 결혼식 날 초치는 게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너른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전 그 여자를 바로 만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증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3년을 사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정말 많이도 만나고 다녔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혼 약속까지 잡았더군요. 그래놓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수법으로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났던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놈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니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분이 저만 오케이 한다면 이놈에게 당했던 여자들이 다 같이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사람은 절 지옥에서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하객들이 식장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기쁜 신부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기쁜 신부처럼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선서를 하고 손을 잡고 식장을 나오는 순간 저희의 계획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식전에 미리 신부가 원해서 판파레를 터뜨릴 사람을 바꾸고 싶다고 선수를 쳐두었죠. 그리고 제가 신랑과 식장의 가운데 왔을 때쯤 신랑 측에서 빠르게 날개랑과 밀가루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피해를 입은 여자분들을 빠르게 중앙으로 올라와서 남편에게 후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누구신데 저에게 왜 이러냐고 하는 신랑 표정과 정말 당황한 하객들의 표정, 당황해서 빠르게 식을 수습하려는 사회자까지. 저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머리에 티아라를 벗어 던지고 사회자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제 결혼식에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일을 접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제가 사전에 몇몇 분들과 상의를 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저는 제 남편 땡땡땡 씨와 3년을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땡땡땡 씨에게 하지만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보이시겠지만 아이도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까지 시켜서 애까지 낳게 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 남자. 저는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몰랐다면 이 남자는 또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다녔을까요?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뻔뻔하고 간악하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과 함께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분노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랑 친구들도 차마 몰랐다는 눈치더군요. 저는 놀란 하객들의 표정을 뒤로 한 채 신랑에게 걸어갔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없으니 이런 일 꾸미기 더 쉬웠지? 돌아가신 당신 부모님을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되지. 당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참 슬퍼하시겠어. 아, 이제 당신도 아니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차갑게 밀가루와 날계란이 범벅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결혼식장 중앙에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서 말해줬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드레스를 한껏 돋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 신은 굽 높은 구두로 식장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로 뭉개 밟아준 채 그렇게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변에서 안부 인사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어쩔 뻔했냐며 걱정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죠. 전 사실 그 인간이 그런 놈이란 걸 알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서 제 삶을 잘 정리해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애까지 낳아야 했던 어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 조금씩 도와주며 살아가려고요. 제 인생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했던 날, 이런 일을 겪은 게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그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놈과 얽혀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다른 분들의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